요즘 경제 뉴스에 보면은 이 쌍둥이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예, 쌍둥이 적자. 적자가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도 적자고 대외적으로도 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적자는 재정 적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쓰는 일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정책, 이것을 이제 세입이라고 하고, 또 세금을 쓰는 거죠. 이 쓰는 걸 세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정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절히 세금을 거두고 적절히 세금을 지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을 적절히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적절히 세출하지 못하면, 재정 지출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20년, 21년 내내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하면서 정부가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정말 많은 세금을 썼습니다. 경제가 좋지 못한데 세금 쓸 때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재정이 적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재정 적자였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전부터 원래 계획부터 재정 적자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을 밝힐 때부터 2019년, 20년에도 재정 적자를 계획했어요.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은 돈을 더 쓸 때다. 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가 다 부양되고 나면 소위 말해서 기업이 혹은 그 해당 가게가 열심히 일해서 또 법인세 제공할 거고 소득세 제공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정 운용 계획에서 밝혔던 계획부터가 재정 적자였었고요. 19년, 20년, 21년 내내 그랬는데, 더더군다나 20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하면서 급격히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원래 잡히지 않은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도 많이 했었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그런 것들을 계속 단행하면서 계속 재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재정이었죠. 그게 재정 적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정 적자가 위험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코로나19급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대응할 방안이 없겠죠. 수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재정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쓰는 것을 좀 아껴 쓰는 재정 정책도 좀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년에 세운 23년 재정 운용 계획에는 긴축 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재정 상황은 적자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예요. 이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거래 자체가 또 역시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게 경상수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외수가 다 적자다, 동반 적자다, 쌍둥이 적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경제에 정말 어려운 또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경제 회복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다고 하셨는데요. 네.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무역 수지가 적자였다라는 것은 제가 경익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클로즈업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최근 5개월 연속 무역 적자고, 최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정말 역사상 최대치이고요. 역사상 최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66년 만에 최대 폭의 무역 수지 적자인데, 근데 66년 전부터 이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얘기했는데 왜 경상 수지 적자를 지금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경상 수지 적자는 이제 8월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9월이지만 8월 통계가 좀 늦게 나옵니다. 아마 경상 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 같다. 근데 왜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다른 거냐?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경상 수지는
굳이 따지면 무역수지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그 수출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관세청이 통계를 추계해요.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통관 기준으로 통관됐다. 그러면 이제 수출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수출입 양을 가지고 무역 수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것은 상품의 수출입을 가지고 통관 기준으로 통계를 추계하는 게 무역 수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경상 수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의 수출입을 포함하는 상품 수지가 있고요. 그것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것은 두 번째가 서비스 수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서비스 수지가 운임이죠. 운임. 선박이나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상품 수지에 안 들어가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해외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임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것은 수입에 해당되는 거죠. 돈을 지불한 거죠. 이런 서비스 수지를 이용한 것. 서비스 수지는 이런 운임도 들어가고요. 그 밖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관광 경비를 썼어요. 그런 수출에 해당되죠. 여행 서비스를 수출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나가서 여행 경비를 썼어요. 그러면 역시 여행 서비스를 수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행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무역 대리점한테 뭐 수수료를 낸다든가 뭐 수출입 알선 수수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수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무역 수지에는 이 서비스 수지가 안 들어가는데 경상 수지에는 서비스 수지도 포함합니다. 그 밖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본원소득 수지라고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일해가지고 벌죠. 그것도 역시 소득 수지, 본원소득 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축구 스타 손흥민, 그 밖에 여러 선수들, 이런 선수들 혹은 우리 BTS와 같은 이런 아티스트, 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이 경상수지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이것도 본원소득 수지에 들어가요. 이것을 차감하면 벌어들인 게 맞나 쓴 게 맞나 이걸 따져볼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좀 중요한 게 이 노동자의 근로소득도 있지만 대외금융자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배당 소득이 있겠고요. 또 돈을 빌려주면 이자 소득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게 본원소득 수지에 들어갑니다. 좀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이전소득 수지인데요. 이전소득 수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우리 PD님한테 이번 달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또 이번에 휴가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찬조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전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는 돈 준 거예요. 누가?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이런 게 이전소득인데 대차거래, 그러니까 해외와의 어떤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외 송금액 이것도 이전소득이고요. 그 밖에도 뭐 기부금 같은 거 조성하기도 하죠. 그 밖에 뭐 구호물자를 제공한다든가 정부나 어떤 종교기관에서 무상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다 이전소득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혹은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이상의 것이고요. 무역수지는 경상수지를 포함하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 네 가지 중에 굳이 상관관계를 연결하려면 무역수지는 이 상품수지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전히 이 상품수지랑 같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관세청에서 무역수지를 통계할 때는 역시 통관기준, 관세를 납입했는지 여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FOB 기준이라고 합니다.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FOB 기준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의 개념은 그 해당 상품의 이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여부예요. 이제부터 수출업자의 것이냐 언제부터 수입업자의 것이냐 그 상품이 그런 것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이제 등가를 해본다면 경상수지는 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비슷한 것이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도 포함한다.
서비스 수지,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경상 수지가 훨씬 큰 범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였었지만 그나마 경상 수지는 여전히 흑자였었습니다. 근데 8월 달 이 경상 수지 현재 이 녹화일 기준으로는 통계가 추계되기 전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상 수지가 흑자였었지만 8월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제 위기 신호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라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다면,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 무역 수지도 적자고 나머지 것들도 다 토탈적으로 적자이니 재정도 불안하고 대외 거래 측면에서도 정말 본격적으로 불안해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적자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는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하는 그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었고요. 미국 CPI가 시장의 기대치가 8.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이 9.1, 8.5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8월 CPI 미국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떨어져 준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과감하게 단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장이 또 기대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FOMC를 앞두고 시장은 나름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 하면 주식시장이 나름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FOMC 회의에서 그 시장의 기대나 오해를 그 오해였어. 우리는 여전히 2%라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 혹은 그 이상을 단행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시장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통화정책이 나오니까 또 주가가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기대치 8.1%를 상회하는 8.5 혹은 9.1 정도가 나온다. 그 정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나온다. 그럼 인플레이션 안 잡혔구나. 그러면서 더 자이언트 스텝 할 필요성이 더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빅 스텝만 단행해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는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9월 중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출되었었고 상대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그동안에는 심리적으로 돈의 이동이 있었고 눈에 보여지는 금리 레벨 자체가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은 자금의 이탈을 더 부추길 요인이 되겠죠. 자금 유출로 이어지고 또 강달러 기조를 더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죠.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먼저 판단하고 이미 강달러 기조가 나오고 이미 그런 통화정책의 행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금의 이탈이 먼저 있었다면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나 추가적인 강달러 현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그 통화정책 스탠스가 나온다. 지금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 또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한 시장의 기대 이 기대보다 역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더 강하게만 움직인다면 더 큰 강달러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추가적인 유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외환위기 오는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경익남 강의에서 그냥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20여 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와 자금 유출에 따라서 외환위기로 연결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인가도 물음표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시장의 기대와 FOMC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금 유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외환위기까지 오는가?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정의는 쉽게 말하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외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이거 못 갚는 상황이에요. 외환 보유고도 부족해요. 그 단기 외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돈이 심각해요. 그러면 이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IMF한테 구제금융 신청해서 대신 좀 갚아줘 하는 게 외환위기 아니겠습니까? 외환위기를 그렇게 정의 내린다면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을 때 외환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못 갚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안도감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불안감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자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쌍둥이 적자가 우리 경제를 위협시키는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되고 외환위기 절대로 안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신흥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도 전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 근거를 못 찾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 보유액 추이라든가 단기 외채 규모라든가 그 밖에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순채무국이냐 순채권국이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경남 강의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만 그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